이 특정 가족에서 온 혜성이 태양에 이렇게 가까이 지나간 것은 마지막이었을 때 사람들은 오후 하늘에 두 번째 태양이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그것은 1882년의 대혜성이었어요. 그 전에 1843년에 대혜성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의 모든 구성원은 잊지 못할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그 가족의 최신 확정 멤버인 혜성씨 2026A1이 칠레에서 발견된 지 몇 주 만에 태양의 코로나를 통과하며 그 선조들을 드레스 리허설처럼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낙관적인 경우에는 1세기 넘게 가장 밝은 혜성이 될 것입니다. 다른 경우는 더 조용하고 어둡고 훨씬 더 혼란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이 이야기가 전하는 끝에 왜 이 이야기의 주변이 침묵으로 가득 차 있는지가 가장 이상한 부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구독하고 계속 따라오세요. 왜냐하면 지금 태양을 향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태양 주기는 여전히 과도하게 활발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미 초기 예측을 넘어선 스트레스를 받은 자기장 구조들로 가득 차 있으며 고대 해성 조각들이 인류 문명이 존재하기 전에 만들어진 일정에 따라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가 태양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 거의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3일 칠레 아다카마 사막에서 활동하는 천문학자 팀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늘 조각에 그들의 장비를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발견했어요. 이미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며 꼬리를 형성하기 시작한 태양계 가장 바깥쪽에서 온 얼어붙은 여행자가요. 그들은 이를 공식 명칭인 혜성씨 /2026A1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발견팀은 MAPS, 즉 이동하는 천체와 천문현상 조사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날 밤 아다카마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우주 잔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인류 역사상 기록된 어떤 물체보다도 극단적인 궤도를 따라 이동하는 혜성이었습니다. 이제 천문학자들이 혜성이 태양에 가까워진다고 말할 때 보통 수백만 킬로미터 정도를 의미합니다. 할리 혜성은 여러분의 조부모가 봤을지도 모르는 혜성은 근일점에서 태양에서 약 8,700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지나갑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양 파괴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입니다. 그들은 멀리 있고 안전하며 아름다운 어두운 하늘에 희미하게 빛나는 빗물이 아마도 뉴스 기사에 실린 사진이나 선선한 가을 저녁에 망원경으로 본 순간을 떠올립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편안한 버전입니다. 그러나 C2026 A1 혜성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혜성은 크로 사광성, 크로 사광저스 이라는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이 이름만으로도 자세히 앉아야 할 만큼 주목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크로 가족은 기록된 역사상 가장 장관이면서도 무서운 해성 사건들을 일으킨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1843년의 대해성, 1882년의 대해성, 1965년의 이에키 해성은 낮에도 뚜렷이 보였고 그림자를 드리울 만큼 밝았다고 전해집니다. 모두 크로 사광성이었어요. 모두 수천 년 전에 찢어진 거대한 조상 혜성의 조각들처럼 같은 궤도 계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들은 세기를 거치며 하나씩 범행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정해져 있죠. C2026A1은 그 조각들 중 하나이며 집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이번 혜성을 특별하게 만드는 점은 저의 극단적인 기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점입니다. 이전에 관측된 크로 사광성보다 훨씬 멀리 태양에서 떨어져 탐지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멀리서 혜성을 볼수록 더 많은 물질을 방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방출하는 물질이 많을수록 핵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2월 중순 기준으로 혜성의 밝기는 이미 13.6에서 14등급에 도달했으며 이는 CCD 카메라로 측정된 수치입니다. 이 숫자는 평범한 사람에게는 바로 보기에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미 관측 가능할 만큼 밝으며 연구하기에 충분히 밝고 태양을 향해 빠르게 가속하면서 점점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혜성은 또한 연구자들을 흥미롭게 하면서도 약간은 불안하게 만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청록색 빛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이 색은 C2디카이보른이라는 분자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혜성이 46억 년 전 태양계 형성 이후 냉동된 휘발성 화합물을 적극적으로 증발시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화학적으로 활발한 물체이며 해성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떨어지면서 스스로를 우주로 흘려보내고 있으며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4일 대략 세계협정 시간 14시경 혜성씨 슬래시 2026A1은 근일점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근일점 거리 추정치는 0.005에서 0.01 천문 단위 사이입니다.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자면 한 천문 단위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0.005 천문 단위는 태양 중심에서 약 74만 8천 킬로미터 거리이고 0.01 천문 단위는 약 150만 킬로미터입니다. 태양의 실제 표면인 광구는 중심에서 약 69만 6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정된 가장 보수적인 궤도 거리에서도 이 혜성은 태양 표면에서 약 150만 킬로미터 거리 내로 지나갈 것입니다. 더 낮은 추정치에서는 약 16만 킬로미터 위, 즉 태양 광구보다 16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게 됩니다. 이 거리는 목성의 지름의 절반도 차에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이 혜성은 태양의 코로나, 즉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층을 통과할 예정인데 이 영역은 온도가 100만에서 300만 도에 달하며 지구 표면보다 훨씬 강한 힘을 지닌 자기장선들이 가득합니다. 이곳은 물리 법칙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에서 작용하는 곳입니다. 만약 지금 바로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혜성의 3차원 궤도 뷰어를 열어본다면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궤도 경로선이 태양체 자체와 교차하는 것처럼 보인다. 공평하게 말하면 이러한 시각화 도구에는 흔히 인위적인 왜곡이 발생한다. 어떤 시각에서는 태양이 단순화된 축척으로 렌더링되어 있으며 그려진 원을 가로지르는 선이 물리적 충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나사 공식 발표 중에서도 이 혜성이 태양에 충돌할 것이라는 확정은 없다. 이는 명확하고 정직하게 말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궤적은 사실이다. 코로나를 가로지르는 것은 사실이며 수 킬로미터 넓이의 원시 얼음과 먼지 덩어리가 수백 킬로미터 초의 속도로 자기장이 강한 플라즈마로 돌진할 때 일어나는 일의 물리학도 사실이다. 그것은 현실이며 생각할 가치가 있다. 지금 테이블 위에는 세 가지 큰 결과가 놓여 있다. 혜성이 근일점 퍼리헬리온을 대부분 손상되지 않은 채 생존하고 반대편으로 나오며 100년 넘게 가장 밝은 혜성 중 하나가 되는 것, 심지어 낮에도 볼 수 있고 수주 동안 맨눈으로 관측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낙관적인 시나리오이며 솔직히 아름다운 시나리오다. 두 번째 결과는 많은 선구자 혜성들이 그러하듯 혜성이 근일점 전에 또는 도중에 붕괴되어 먼지와 가스의 흔적을 남기고 조용히 태양풍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기대 이하이지만 위험하지는 않다. 세 번째 결과는 지금 매우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적지 않은 과학 커뮤니티가 있다. 주류 영어 미디어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계기가 된 바로 그 시나리오다. 그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혜성의 플라즈마가 태양의 코로나에 주입되면서 기존의 자기 구조와 상호작용하여 주요 자기 폭발을 촉발하거나 가속화하는 것이다. 즉 태양 표면에서 수백만 킬로미터 퍼 아워로 방출되는 수십억 톤의 자기화된 플라즈마 구름인 코로나 질량 방출 시 ME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태양이 자신을 건드리는 모든 것을 무시한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만약 적절한 조건이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면 어떨까? 이미 한창 긴장된 상태의 별인 태양에 원시 얼음의 냉동산이 돌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 이것이 극적이라고 느껴진다면 2011년의 한순간을 다시 떠올려보라. 과학계가 우연이라고 부른 그 순간, 일부 연구자들은 아직도 완전히 잊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011년 10월 1일에 태양에 떨어진 태양광 혜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그것은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태양을 관측해온 우주선인 태양 및 태양권 관측소 SHO를 통해 관측되었다. 그 혜성은 작았으며 아마도 크로트스 계통의 파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화요일 아침에 태양 코로나에 돌진했고 잠시 빛나며 증발하였으며 이후 흔적 없이 사라졌다. 불꽃놀이도
태양 표면에서의 가시적인 폭발도 없었다. 단지 관측 장비상의 희미한 빛의 줄무늬가 남았고 이를 지켜보던 소수의 태양 물리학자와 해성 애호가들이 목격한 것뿐이었다. 그리고 잊혀졌지만 한 가지는 남았다. 해성의 소멸 직후 몇 시간 내에 태양의 근접 측면에서 코로나 질량 방출이 발생했다. 진짜였고 태양 플라즈마가 내행성을 통해 전파된 측정 가능한 중요한 방출이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 타이밍을 주목했다. 여기서 명확히 말할 중요한 점은 이 다큐멘터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다. 주류 태양 물리학에서의 공식적인 견해는 코로나 질량 방출은 태양 내부의 자기 재연결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활동 지역 주변의 복잡한 자기장 구성 내에서 축적된 자기 에너지가 급작스럽게 방출되면서 일어난다고 본다. 해성의 질량은 심지어 큰 것이라 할지라도 태양 플라즈마의 질량에 비하면 무시할 만하다. 해성이 태양에 충돌하는 것은 순수하게 중력적 관점에서 보면 모기 하나가 화물 열차에 착지하는 것과 비슷하다. 태양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이것이 확립된 견해이며 광범위한 모델링과 수십 년의 관측으로 뒷받침된다. 그러나 플라즈마 물리학은 질량뿐만 아니라 전자기적 상호작용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더 복잡하고 흥미로워진다. 해성이 태양에 접근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열이 얼음과 먼지의 외부층을 벗겨내기 시작하며 즉시 자외선 방사선에 의해 이온화된 가스를 방출한다. 해성은 플라즈마 꼬리를 형성하는데 다 이는 전하를 띤 입자들이 태양풍에 의해 태양으로부터 바로 밀려나가는 것이다. 그 꼬리는 단순한 미적 요소만이 아니다. 이는 해성과 코로나의 더 넓은 전자기, 환경을 연결하는 이온화된 물질의 채널이다. 해성이 지나가는 지역의 코로나 자기장은 태양 흑점 주변의 코로나 루프와 가까운 곳에서는 1000에서 5000 가우스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는 태양 표면 위의 다리처럼 솟아오른 자기장 구조물들로 모더레이션 절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구조물들이다. 이러한 구조물 내의 전자 기력은 같은 규모의 중력보다 약 10의 36제곱배 강하다고 여겨진다. 다시 말해, 이 상호작용의 물리학은 해성의 무게가 아니라 해성이 필드 내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있다. 이론적 질문은 아직 검증된 실험적 증거는 없지만 특정 궤적을 따라 이온화된 플라즈마의 지속적인 주입이 이미 응력받은 자기 플럭스 로프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자기 플럭스 로프는 서로 꼬인 자기선 묶음으로 태양 물리학에서는 코로나 질량 방출의 주요 구조로 이해된다. 이들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저장하며 불안정해지면 폭발한다. 작지만 자격을 갖춘 일부 연구자들이 조용히 던진 질문은 외부 플라즈마 사건, 즉 해성의 이온화 흔적이 적절한 순간에 코로나 루프를 통과하면서 이미 불안정한 플럭스 로프를 분출로 몰아가는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처음부터 CM 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며 태양 내부의 역학을 압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트리거 직전인 현상을 살짝 밀거나 가속하거나 촉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2011년 사건에 대한 동료 심사를 거친 논문들은 이 메커니즘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 해성과 이후 CME 사이의 시간적 상관관계는 지적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 공동체는 그것이 우연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2011년 성우는 작았고 파편에 불과했다. 그것은 러브조이 해성이 아니었으며 2011년 12월에 도착하여 태양 근처를 지나면서 천문학자들을 놀라게 한 진정한 장관이 되었고 잠시 육안으로 남방우에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C2026A1은 러브조이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 더 일찍 탐지되어 더 활발한 핵이 더 많은 휘발성 화합물을 생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직 많은 태양 근처를 스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중인 꼬리가 있다. 크기가 코로나와의 플라즈마 상호작용 규모와 상관관계가 있다면,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C/2026A1과 2011년의 파편을 비교하는 것은 연못에 던진 돌과 바위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연못은 돌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바위와의 실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별의 외부 대기에서 플라즈마 상호작용의 물리학에 대해 궁금해하는 동안 훨씬 더 단순한 질문이 기다리고 있다. 만약 CME가 크고 빠르며 잘못된 방향으로 발생한다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역사적 데이터가 있으며 그 답은 편하지 않다. 역사는 우리가 알아차리고도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 크로우 해성 가족은 수천 년 동안 하늘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왔으며 그들이 남긴 패턴은 관측 천문학에서 가장 극적인 것 중 하나이다. 1843년의 대해성은 매우 밝아져 3월 29일에는 낮에도 볼 수 있었다. 관측자들은 그것이 태양 근처 오후 하늘에서 보여졌다고 보고했으며 존재하지 말아야 할 빛이 존재하는 것 같다고 했다. 1882년의 대희성은 선원들에 의해 두 번째 태양으로 묘사되었으며 태양 표면에 매우 가까이 지나가 망원경을 통해 코로나를 통과하는 모습이 관측되었고 살아남았다. 1965년의 해성 에키는 근일점에서 -10에서 -91의 등급까지 도달했다고 추정되며 이는 비너스가 가장 밝을 때 약 -4.6과 비교할 때 수천 년 만에 가장 밝은 해성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낮 한복판에서 태양 표면에서 46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전 장에서 언급한 2011년 러브조이 해성은 대부분의 모델이 파괴를 예측했던 코로나 통과를 견디고 육안으로도 선명하게 남아있으며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볼 수 있는 멋진 꼬리를 형성하는 등 생존했다. 이 모든 대상들은 공통된 궤도 유산을 공유한다. 거의 확실히 직경이 100km를 넘는 원시 해성의 파편들이며 이전의 태양 근처 통과 동안 또는 수천 년 전에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각 생존한 파편들은 약간 다른 궤도 경로, 다른 주기, 다른 방향성을 따르지만 모두 동일한 치명적인 지점인 태양 내부 코로나에서 만난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잊을 수 없는 어떤 것을 만들어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C2026A1은 이 계보에 정확히 부합한다. 그 역행 궤도 기울기 약 140도부터 144도까지는 CR5 계통의 특징이다. 궤도 형상, 근일점에서의 속도 수백 킬로미터 초에 도달할 것, 탐지 이력 모두 이 고대 파편군의 속함을 가리킨다. 아직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것은 핵의 크기다. 지구에서 해성 핵을 직접 촬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특히 이 거리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해성의 초기 활동과 밝기 증가는 잠재적으로 이전에 관측된 많은 CR5 계열 구성원보다 더 큰 핵을 시사한다. 조기 탐지 거리만으로 핵 크기를 완벽히 예측할 수는 없다. 작은 핵에서 벗어나는 해성도 있고 크지만 화학적으로 비활성인 해성도 있다. 그러나 탐지 거리와 분출 활동의 조합은 이 가족을 평생 추적하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만약 핵이 코로나 통과를 견딜 만큼 크다면 그리고 러브조이가 극한의 열정 및 조석 응력 속에서도 생존 가능함을 보여준 만큼 밝기 예상치는 놀랍지 않다. 보수적 추정치는 정점 등급이 약 -4로 최대의 비너스와 비슷하며 육안으로 새벽이나 황혼 하늘에서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 낙관적인 추정치는 먼지 생산량과 앞으로의 산란 기하학에 따라 달라지며 해성 먼지가 지구와 태양 사이에서 정렬되어 겉보기 밝기를 극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어 잠재적 정점 등급을 -7 또는 -7.5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 이것은 C/2026A1이 1세기 이상 만에 가장 밝은 해성 중 하나가 되고 이 세대에서 가장 장관인 자연하늘 이벤트가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근일점 전이나 동안 분열된 해성은 시각적 성능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향상일 수 있다. 해성이 조석 응력이나 열 충격으로 파편화될 때 신선한 내부 물질이 태양 복사를 받아 노출되면서 분출과 먼지 생산이 극적으로 증가한다. 해성의 전체 표면적이 늘어나고 핵이 붕괴하는 동안에도 꼬리가 퍼지고 밝아질 수 있다. 1882년 사건의 일부를 포함한 여러 역사적으로 유명한 해성들도 이러한 행동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해성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공연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수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이 질문은 논평 과학과 태양 물리학이 불편하게 교차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산호자기 플럭스 로프 영역 내에서 파편이 발생하고 각각의 플라즈마 꼬리를 이끈 여러 조각들이 동시에 긴장된 자기 구조를 통과한다면 전자기 교란은 하나의 몸이 일으키는 것보다 더 복잡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개의 동시에 발생하는 플라즈마 주입이 코로나와 기존 자기 구성과 더 혼란스럽게 상호작용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확증하는 검증된 증거는 없습니다. 이 규모의 다중 파편 코로나 상호작용에 대한 모델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잠재적 크기와 궤도 경로를 가진 해성이라면 이러한 질문을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사건의 물리학이 이전의 작은 사건들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태양이 갑작스럽고 큰 반응을 보인다면 지구는 반드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지구는 매우 관심을 가질 것이며, 기록된 역사상 태양이 화를 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한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167년 동안 우리는 1859년에 전신 기술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을 견딜 수 없는 문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1859년 9월 1일 영국 천문학자 리처드 캐링턴은 현대 기준으로 거의 옛날 같아 보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양 흑점을 스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망원경이 놓인 개인 망원경관에서 태양 표면에 떠오른 흰빛 플레어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인간이 직접 최초로 목격한 태양 플레어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약 5분 만에 그것이 밝아졌다가 사라지는 것을 관찰했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은 정중히 관심을 보였고 약 17시간 40분 후 기록된 역사상 가장 큰 지자기 폭풍이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오로라는 쿠바, 하와이, 로마에서도 보였으며 북미와 유럽 전역의 전신기 시스템은 마비되었습니다. 일부 전선은 배터리 연결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에 의해 유도된 전작이 유도 전류로 인해 스파크가 튀었고 전신국 사무실은 불이 났으며 메시지 전달이 불가능해졌습니다. 1859년에 세계 통신 인프라는 미약했지만 며칠간 사실상 마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내일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장되지 않은 조직인 런던의 로이드 보험사들은 위험 가격 책정으로 유명하며 이는 훨씬 더 냉혹한 분야입니다. 2013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캐링턴 규모의 지자기 폭풍이 현대 인프라를 강타할 경우 경제적 비용은 0.6조에서 2.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숫자들은 10여 년 전의 것이며 그 이후로 평가 대상인 디지털 인프라는 엄청나게 확장되었습니다. 위성 군집,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GPS 의존 물류 네트워크, 고빈도 거래 시스템, 셀룰러 통신 배열 등은 모두 글로벌 기술 구조에 추가된 것들입니다. 실제 비용은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 사회가 실제로 겪는 지자기 폭풍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력 송전선에 설치된 고전압 변압기, 즉 전력을 증감시키는 대형 맞춤형 설비들은 지자기 유도 전류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러한 전류는 폭풍 동안 지구의 자기장 변동에 의해 긴 전도성 인프라에 유도되는 느린 준 DC 흐름으로 대형 변압기 코어를 포화시켜 과열, 손상, 심한 경우에는 치명적인 고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변압기들은 일상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며 대부분 맞춤 제작되고 국가별로 특화되어 있으며 교체 기간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캐링턴 수준의 사건이 발생한다면 여러 대륙에 걸쳐 수백 개의 변압기가 동시에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제조 조건 해서는 교체에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GPS 타이밍 신호는 많은 사람이 내비게이션 도구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현대 경제에 보이지 않는 동기화 핵심입니다. 금융거래 정산 시스템, 통신, 교환 네트워크, 전력망 주파수 관리 모두 GPS 시간 신호에 의존하며 이는 나노초 단위의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지자기 폭풍이 저지구 궤도 위성에 드래그를 유도하거나 이온층 전파를 방해하거나 GPS 위성의 전자장비에 영향을 미쳐 신호를 방해하면 금융과 인프라 시스템 전반에 타임스탬프 오류가 발생하여 완전하게 모델링하기 어려운 연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극지방 노선을 통한 항공편, 즉 대서양 횡단이나 극지 횡단 상업 비행은 즉시 통신 두절과 방사선 노출 위험으로 인해 운항이 중단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과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학적 경고가 있습니다. 현재시 2026 A1 해성의 궤도 기하학은 근일점이 지구와 반대편 태양 쪽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부분의 코로나 질량 방출 CME은 크기가 크더라도 지구를 향하지 않으며 멀리서 발사된 CME는 관련 시기에 지구 궤도와 교차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행성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우주 기상 예측 센터도 활성화되어 있거나 투명하게 태양 조건을 모니터링하지 않으며 현재 어떤 공식 예보도 지구를 향한 CME의 임박한 발생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시나리오, 즉 해성에 의해 유도된 CME가 우연히 지구와 기하학적으로 정렬된 경우 여러 독립적 요인들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하며 그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질문이 있다. 즉각적인 가능성이 낮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바로 그 질문이다. 우리는 충분히 견고한가? 현대 생활이 의존하는 핵심 인프라 시스템들이 매년 발생할 100분의 1 또는 1000분의 1 연 확률의 사건에 대비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엔지니어링과 정책 커뮤니티의 대다수 의견이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특정 해성이 특정 날짜에 이 특정 결과를 촉발하는지 여부보다 더 깊은 질문이 등장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이다. 우리는 태양이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위에 문명을 세웠다. 우리는 집을 화재와 홍수에 대비해 보호했지만 우리의 모든 기술 인프라는 이전에 일어난 적이 있고 다시 일어날 확실성이 있는 사건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험이 현실이고 인프라가 노출되어 있으며 역사적 선례가 존재한다면 왜 아무도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극단적인 궤도를 도는 해성이 이토록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면 이것이 일면에 실릴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 바로 어떤 주요 영어 뉴스 매체를 열어 해성시 /2026 A1을 검색해보라. 거의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과학 블로그의 한 단락이나 천문 포럼의 토론, 또는 트위터로 알려진 플랫폼의 일부 게시물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아마추어 천문학자와 독립 콘텐츠 제작자들이 진정한 전문성과 자연스러운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물체를 추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어를 읽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일본 과학 매체들은 이 사건을 영어권 언론보다 훨씬 더 철저히 다뤘다. 하지만 수억 명에 이를 수 있는 서구의 주류 미디어 생태계에서는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수백 킬로미터 퍼 초의 속도로 태양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들에게 거의 침묵에 가까운 반응이 지속되고 있다. 왜일까? 가장 관대하고 아마도 가장 정확한 설명은 해성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유명하며 언론은 이전에 그로 인해 실망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2013년 해성 2소는 세기의 해성으로 떠오르며 열광적인 보도를 받았다. 달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몇 주 동안 볼 수 있으며 한 세대의 하늘을 장식할 사건으로 기대받았다. 하지만 추수감사절인 2013년 태양을 돌다가 붕괴되었다. 세기의 해성은 몇 시간 만에 먼지 구름으로 흩어졌다. 기대를 모았던 보도는 그 실망을 부드럽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수치심은 기억에 남게 되었다. 아이스 사건 당시를 기억하는 편집자들은 이를 잘 안다. 해성 과대 광고를 피하려는 기관의 본능적 반응은 이해할 만하고 정당하며 대부분의 경우 완전히 합리적이다. 두 번째 설명은 CME 유발 가설, 즉 해성의 코로나 통로가 태양 자기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충분히 검증된 동료 검토 자료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주류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과학 저널리즘은 적절한 증거 신뢰성 기준에 따라 작동한다. 검증된 관측 증거 또는 출판된 모델링이 없는 추측적 메커니즘은 신뢰할 만한 언론에서 심각한 제목으로 다루기 어렵다. 이것이 과학 저널리즘이 작동하는 방식이며 이는 과연 검증되지 않은 시나리오에 대한 공포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 번째 설명은 심리적이다. 이는 기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한다. 인간은 낮은 확률이지만 높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매우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미래로 미룬다. 여기에 조직적 인센티브를 가진 기관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모든 편집이나 정책 결정과 함께 평판 위험 계산도 병행하기 때문이다. 지구를 향해 가는 해성, CME를 유발하고 전력망에 피해를 줄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는 수많은 위험 요소가 얽힌 복잡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위험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헤드라인이 기억될 경우 잠재적 책임이 따른다. 이 설명이 요구하는 것은,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말할 만한 점이지만 음모론이 아니다. C/2026A1에 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증거는 없다. 공식 경고도 누락되지 않았다. 어느 정부 기관도 이 해성의 궤도 데이터를 비밀로 하지 않았다. JPL의 궤도 데이터는 공개되어 있다. 발견 발표는 정통 채널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류 언론의 무관심이 은폐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불확실한 사건, 이미 소진된 미디어 환경, 그리고 이러한 위험 범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인간의 인지 습관이 우연히 맞물린 결과이다. 그러나 은폐와 방치는 다르다. 여기서 제기하는 주장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의 궤도, 극단성, 크기, 지표, 저 태양 주기와의 연관성, 인프라 취약성 등 여러 요소가 합쳐져 일반 대중이 적어도 인지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치명적 결과의 확률이 낮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인지도는 공포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정보는 위기와 같지 않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들은 질문했고 정보를 찾았다. 이들은 복잡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종류의 청중이다. 그리고 이 주류의 침묵 속에서도 태양은 스스로 어떤 것을 하고 있다. 태양은 주기적으로 움직인다. 약 11년마다 태양의 자기 활동이 조용한 기준선에서 최고조의 복잡하고 강렬한 활동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주기를 반복합니다. 이 주기들은 순차적으로 번호가 매겨지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태양 25주기입니다. 2019년경 태양 25주기가 시작되었을 때 NOAA와 국제 태양 과학 커뮤니티의 공식 예보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태양 25주기는 비교적 약하고 평범한 24주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겸손한 활동, 겸손한 최고조, 너무 극적이지 않은 수준이었죠. 학술 논문이 나올 정도의 태양 주기였고 그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는, 인프라 엔지니어들이 편히 잠잘 수 있는 그런 주기였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그 방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태양 25주기는 초반 예측을 훨씬 뛰어넘어 크게 성장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까지 태양은 X클래스 플레이어, 즉 태양 플레이어, 스케일에서 가장 높은 분류인 X급 플레이어를 높은 빈도로 만들어냈으며 이는 연구자들을 예상치 못하게 놀라게 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의미심장하게 불편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측을 수정하는 문서와 조용히 업데이트된 예측 모델을 만들어내며 원래의 자신감 넘치던 예상치를 크게 흔들지 않고 조용히 뒤로 미루게 만듭니다. 태양의 흑점 그룹은 초기 모델이 예측한 것보다 더 크고 자기적으로 더 복잡하며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5주기의 최고조는 원래 2025년경으로 예상되었지만 최신 분석은 그 최대점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범위로 밀어 넣었으며 이는 2026년 4월의 시 2026A1의 근일점과 태양에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 이 실제로 높은 태양 활동 기준선 내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태양은 평온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내부 압력을 받은 듯 행동하며 관측자들이 오랜 경력을 쌓아온 태양 물리학자들도 놀라게 하는 일정에 따라 사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 많은 태양 물리학자들은 쉽게 놀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양의 불안정성은 해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4월 4일에 C2026A1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큰 플레이어와 코로나 질량 방출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태양 활동의 기본 위험은 해성이나 궤도 또는 태양 외부에서 시작된 어떤 천문학적 사건과도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해성이 태양을 위험하게 만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양은 이미 객관적 기준으로 10년 넘게 가장 활발했던 시기보다 더 활발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칠레에 있는 누군가가 해성을 발견하기 전에도 이미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이후에도 계속 이럴 것입니다. 근일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말이죠. 그러나 맥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맥락은 사건의 본질을 바꾸지 않으면서 그 의미를 변화시킵니다. 해성이 가져오는 것은, 그리고 이것은 솔직히 명확히 구별해서 표현해야 하는 추측적 차원입니다.
원인이 아니라 잠재적 교란입니다. 만약 코로나가 이미 태양 최대 환경으로 인해 높은 자기 응력 상태에 있다면, 만약 활동 영역들이 이미 내부 시간표에 따라 불안정 임계치에 근접한 플럭스 로프 구성으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면, 그러한 구조를 따라 수백만 킬로미터 길이의 플라스마 기둥을 끌고 오는 크고 화학적으로 활발한 태양의 무리 그레이저. 이에 도래는 기존 시스템에 없던 변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교란은 원인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교란은 마지막 한 톨입니다. 특정 진동수의 특정 진동이 이미 예정된 산사태를 유발하는 마지막 징조인 것이죠. 어쩌면 오늘은 아니거나 이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이 크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입증하는 검증된 증거는 없습니다. 이 특정 사건의 연쇄를 이 규모로 보여주는 모델도 없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위험 회피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정직한 입장이고, 이 다큐멘터리 역시 그 입장을 고수하며 때로 이야기를 덜 깔끔하게 만들어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기대된 태양 최대와 역사적으로 극단적인 태양 그레이저가 2026년 4월 4일에 근일점에 도달하는 상황이 결합되면서 이 질문이 현재 공개 포럼에서 제기되는 것보다 더 진지하게 다뤄져야 할 맥락을 만들어냅니다. 그 질문은 혜성이 재앙을 일으킬 것인가가 아니라, 이 사건을 둘러싼 겹치는 위험 환경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환경이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히 전달되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또 하나의 구조적 관찰은 태양 최대기 창과 그 기간 내에 주요 지구향 사건이 발생할 통계적 확률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역사적 패턴 분석입니다. 여러 태양 주기 동안의 CME 기록 통계 검토에 따르면 강력한 지자기 폭풍, 노아지사 또는 G5 등급, 광범위한 전압 제어 문제, 고위도 지역의 그리드 붕괴 가능성, 위성 표면 충전, GPS 성능 저하 등을 일으킬 확률은 태양 최대기 직전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합니다. 폭풍은 항상 최고점 주변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이미 지나간 2025년 9개월 동안 가장 강력한 지자기 폭풍이 발생했고, 2024년 5월지 5 폭풍은 플로리다, 텍사스, 스페인 등지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게 했으며,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북극광을 사진 찍기 위해 고속도로에 차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실제 사건이었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양 최대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넘는 사례였으며, 대부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높이까지 도달하는 것을 보여준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높은 수준의 활동 구역에 와 있습니다. 4월 4일은 조용한 간주곡이나 태양이 졸음에 빠지고 자기장도 단순한 태양 최소기 연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델보다 강력했던 주기적 피크의 정점에서 도래한다. 예보관들은 무능하지 않다. 태양 주기는 시작부터 예측이 정말로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주기들을 구동하는 핵심 엔진인 태양 다이너모의 물리학은 대기와 해양처럼 복잡한 자연현상과 달리 비선형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어 정확한 장기 모델링을 어렵게 만든다. 태양 주기를 시작부터 예측하는 것은 1월의 수온만 보고 허리케인 시즌의 전체 강도를 예측하는 것과 비슷하다. 어느 정도의 예측은 가능하지만 때로는 중요한 방식으로 틀릴 수 있다. 25호 주기는 그런 상황들 중 하나였으며, 그 방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예측이었다. 4월 4일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거나 혜성이 조용히 외곽 코로나에서 분해되고 태양이 주간 노아 우주 기상 요약에 잠깐 언급된 일시적 활동 영역 플레어 이상으로 반응하지 않더라도 태양 최대기 맥락은 5일에 사라지지 않는다. 위험 구간은 달력상의 특정 날짜를 훨씬 넘어 몇 달 동안 계속된다. 복잡한 활동 영역에 저장된 자기 에너지는 깔끔하게 방전되지 않으며 인간의 일정에 맞춰 재설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축적되고 이동하며 필요한 구성으로 자리 잡은 후 물리학에 따라 자신의 시간표에 맞춰 방출된다. 이 물리학은 우리가 정한 달력을 참조하지 않는다. 4월 4일은 바로 가장 이례적인 외부 변수, 즉 수 킬로미터 크기의 원시 화학 물질 공이 수백 킬로미터 폐허초로 움직이며 이미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작동 중인 자기장으로 긴장된 별 대기와 만나는 교차점이 일어나는 날이다. 그 교차가 화려한 시각적 사건 이상을 일으키거나, 만약 혜성이 일찍 분해되면 시각적 사건이 전혀 없을지도 모른다. 이 질문은 물리학이 답할 것이며, 보도나 침묵,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준비된이라는 단어가 계속 남는 이유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태양 최대기가 1989년 퀘벡 정전으로 지오 폭풍이 지역 전력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 당시의 기술적 배경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 교훈은 잊혀졌거나 체계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이 최대기는 1989년 위성 군집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당시와 비교해 보면 현재 궤도에 떠 있는 연구 및 통신 자산은 훨씬 많다. 오히려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가장 GPS 의존적이며 가장 전기적으로 연결된 문명 배경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시기 동안 공간 기상 강화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있었던 이후로 지자기 교란에 대한 취약성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새로운 인프라 범주들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1859년, 1989년 또는 이전의 어떤 강한 우주 기상 사건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 즉 우리가 구축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 개발하는 도구들과 그 도구들이 발전하는 속도와 그것들이 대응해야 하는 노출 간의 불편한 격차를 의미한다. 이 격차는 양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라는 만큼 빠르게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지금 태양을 향해 떨어지는 혜성은 무엇이든 간에 그 격차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시기적 상기다. 우리는 지금까지보다 태양을 더 잘 관측하고 있으며 동시에 태양에 더 노출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동시에 성립한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긴장감은 역설이 아니다. 그것은 진보로 포장된 정책 실패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왔으며 동시에 그 위험에 더 많이 훼손된 문명을 만들어 왔다. 모니터링은 향상되었지만 취약성은 모니터링을 능가했고 그 격차 속에는 2026년 4월 4일이 조용히 드러내고 있는 질문이 있다. 지난 3년간 수십 년간의 태양 자기장 측정 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 시스템들이 플레어 발생 몇 시간 전에 미묘한 자기장 전구 신호를 식별하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인간 분석가들이 수십 년 동안 놓쳤던 미묘한 패턴, 즉 지하 플라스마 흐름 신호와 표면, 자기장 구성의 패턴이다. 인간의 시각 시스템은 그런 공간적, 시간적 스케일의 패턴을 신뢰성 있게 연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태양은 매우 넓은 공간이고 정우 신호들은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에 동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인간은 그런 작업에 적합하지 않다. 알고리즘은 기계학습 시스템으로서 피곤하지 않으며 주의를 돌리지 않거나 피로나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 특정 태양 반구에 더 관심을 두지 않으며 모든 것을 동시에 본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인간 관찰자가 놓쳤던 패턴을 발견했다. 결과는 완벽하지 않으며 거짓 경보율은 여전히 운영상 중요한 문제다. 너무 자주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은 경보를 받은 운영자들이 무시하게 만들어 결국 조기 경보 시스템의 목적을 무력화한다. 현재 모델이 제공하는 예측 시간은 몇 시간 단위로 하루 단위가 아니다. 시간 단위가 수십 년간 태양 물리학이 제공했던 분 단위보다 나은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하를 줄이라는 그리드 운영자에게 경고하고 위성 운영자에게 안전 모드에 들어가도록 지시하는 것 이상의 많은 일을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준비 시간이라기보다는 경고 시간입니다. 현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최신 태양 관측 위성들이 생산하는 더 풍부한 데이터 세트에 훈련된 차세대 모델들이 그 선제 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26년 2월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과 유럽우주국은 모두 머신러닝 도구를 자사 운영 우주기상 예보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포된 인프라입니다. 콜로라도주 볼더에 위치한 NAA 우주기상예보센터는 매 30분마다 업데이트되는 예보를 연중무휴 24시간 내내 제공하며 연중 365일 운영됩니다. 태양을 관찰하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있어 우리 모두가 일일이 관찰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정할 가치가 있으며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능숙하며 그들이 하는 일을 덜 알려지고 덜 자원 지원을 받으면서도 잘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리고 이와 함께 읽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심각한 우주기상 현상에 노출된 인류 문명의 표면적 영역이 확장되어 이전의 모든 위험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보이게 만든 방식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2013년 로이드 오브 런던의 연구에서는 캐링턴 규모의 사건에 대해 0.6조에서 2.6조 달러의 피해를 예상했지만 그때의 인프라 환경은 이후 극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지구 궤도에 운용 중인 물체의 총수는 수백 개에서 수천 개로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배치한 광대역 인터넷 위성군의 신속한 배치에 기인합니다. 스타링크, 원웹, 아마존의 큐퍼 군단은 아직 배치 중에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위성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고위도 자기 활성에 영향을 받는 궤도 환경에서 작동합니다. 폭풍 동안에는 상층 대기가 열기로 인해 팽창하면서 대기 항력이 증가하여 위성들이 연료보다 빠르게 고도를 잃게 됩니다. 2022년 2월에는 크지 않은 자기활성 폭풍이 발생했으며 이는 특별하거나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링크 배치와 동시에 여러 백 개의 위성을 파괴하거나 성능 저하를 일으켰습니다. 이 폭풍으로 잃은 위성 수는 역사적 기준에서도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지금의 저지구 궤도에 수만 개의 물체가 흩어져 있는 환경에서 캐링턴 규모의 자기활성 교란이 온다면 산발적인 잔해와 궤도 붕괴가 일어나며 이는 지금껏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명확한 모델이 없습니다. 이처럼 혼잡한 궤도에서는 그와 유사한 일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GPS 의존 문제는 2013년 이후로 더 깊고 구조적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GPS가 매우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GPS가 휴대폰에 어떤 길로 가라는 안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기술의 가장 덜 중요한 용도입니다. 자율주행차 시스템의 확산, 5G 네트워크의 정밀시간 동기화, 드론 물류 운영의 여러 국가로의 확장, 병원 시스템, 금융 네트워크, 전력망 관리에 GPS 타이밍 신호를 활용하는 것 등은 모두 원래는 내비게이션 목적으로 설계된 구조에 새롭게 부과된 부하 요소입니다. 지금은 초당 100만 분의 1 수준의 정밀 타이밍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생각지도 못하는 시스템의 작동 논리와 맞물려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약물 배포 일정이 네트워크 시간 기준으로 기록되고 검증되거나 수천 킬로미터에 걸친 상호 연결된 시스템의 위상 관계를 동기화하는 전력망의 주파수 조절, 법적 거래 순서와 결제를 확립하는 타임스탬프 기반 거래 정산 시스템 등입니다. 이들 시스템은 GPS 타이밍이 12시간 동안 사라질 가능성을 전제로 설계된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 공개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친 적이 없으며 그 결과가 공개된 적도 없습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정밀 타임스탬프 검증에 대한 의존도는 그 중요성에 비해 공개 토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취약점입니다. 2023년 8월에 자기활성 폭풍 당시 북유럽과 캐나다의 여러 지역 금융 결제 시스템이 사소한 시간 이상 현상을 보고했으며 이는 거래 실패로 이어지기 전에 수정되었습니다. 이 수정은 이상 징후를 인지한 인력들이 수작업으로 개입하여 바로잡은 것이었습니다. 작은 문제였지만 내부 사고 기록에 남겨졌고 이는 심각한 인프라 조직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취약점을 기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여전히 스트레스 포인트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계속 운영합니다. 더 심각한 사건이라면 그러한 여유로운 수정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캐링턴 규모의 폭풍은 인간이 알아차릴 만큼 느리게 오지 않으며 원인 파악과 수동 조정이 가능하기 전에 연쇄 반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야기의 배경적 맥락입니다. 4월 4일 어떤 일이 일어나든 C2026A1이 태양의 코로나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환경입니다.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인 대형 태양 코마가 큰 CM2를 유발하고 그 CM2가 정확히 지구를 향하며 이미 상승된 지작이 폭풍 기간 동안 도착하고 그 영향력이 표준에 맞게 강화되지 않은 전력망에 영향을 미치는 확률은 낮다. 그 사슬의 모든 연결고리가 동시에 견뎌야 하고 그중 몇몇은 개별적으로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는 예측이 아니다. 이 영상은 4월 5일 정전이 올 것이라는 경고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예측보다 더 불편한 어떤 것인지는 우리 문명이 집단적으로 그리고 대부분 명시적인 공개 토론 없이 선택한 위험의 구조에 관한 관찰이다. 엔지니어들이 그 존재를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책 입안자들이 한 번도 보고받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차단하는 데 드는 비용과 단기적 이익이 상충하는 관할권과 산업 간의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방치되어 왔다. 그리고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건이 또 1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태양 최대기 사이의 조용한 수십 년은 전체를 이론적으로 느끼게 만든다. 혜성은 아타카마 사막과 애리존에서 일본에 이르는 관측소에서 밝아지고 있으며 천문학자들은 매주 등급 읽기를 관찰하고 있다. 그들은 각 새로운 관측 궤도를 통해 궤도 매개 변수를 정제하며 근일점 거리의 불확실성을 좁혀가고 밝기 곡선이 핵 크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포럼 게시물과 사전 인쇄 논평에서 논의한다. 그들은 사건 후에 공개할 모델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는 재앙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전문적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이 분야는 혜성 일의 유령이 어깨 너머로 지켜보는 듯한 모습으로 낙관적인 예상마다 긴장하며 관측한다. 태양은 이미 예측을 초과하는 태양 최대기를 맞이하며 복잡한 활동 영역을 만들어내고 있다. 기계 학습 시스템은 미리 학습된 전조 신호를 찾기 위해 자기장 자료를 스캔하고 확률 추정치를 매시간 갱신하며 관심 구역을 표시하여 인간 예보관들이 이후 전력망 운영자에게 전달할 내용을 결정한다. 2026년 4월 4일은 즉각적인 질문에 답할 것이다. 하나의 날짜, 하나의 결과, 인류가 가장 가까운 별을 관측하며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시도한 긴 기록에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가 더해지는 순간이다. 하지만 더 큰 질문은 4월 4일에 해결되지 않는다. 그 더 큰 질문은 이 해성에 관한 것이 아니다. 바로 위험하다고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매년 예산 주기마다 그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미루어온 가장 중요한 시스템들을 운영 방역 내에 구축한 문명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항상 태양 활동 사이의 조용한 시기에 구축된 인프라가 그 사건들 속에서도 견딜 것이라고 믿어왔다. 누군가 어떤 기관이나 공공사업체 또는 방위 부서에서 변압기를 보호하고 백업 타이밍 시스템을 점검하며 비상계획이 충분히 자금이 지원되고 연습되어 준비되어 있다고 확신해왔다. 우리는 항상 태양이 관리 가능한 존재라고, 태양이 가장 가까운 별이고 우리 은혜에서 가장 강력한 천체이며 이 행성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온기를 제공했고 모든 기상 시스템을 구동했으며 숨쉬는 모든 유기체의 세포를 에너지로 공급했다고 믿어왔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모든 것을 주었고 결코 돌려받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혜성은 떨어지고 있다. 태양은 타오르고 있다. 4월 4일이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 중 최선이자 동시에 가장 적게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순간을 보고 있다.